그리고 앞서서 휴가지나 뭐 유흥주점에 대한 이제 집단 감염 사례를 이야기를 했지만 최근 보면 젊은 층에서 확산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다는 수치가 있더라고요. 젊은 층 중에서도 중환자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델타 변이는 이전의 변이에 비해서 아마 최적화된 전파에 최적화된 변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양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감염력도 기존에 한두 명을 감염시켰다면 8명, 9명까지 전파시킬 수 강력한데 문제는 이 50대 이하의 젊은 층 활동 인구가 백신 접종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백신 접종에 요새 좀 바뀌는 경향은 집단 면역보다는 개인의 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더 높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백신 접종이 안 된 분들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감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갑자기 확진자가 늘었고 정부가 여기에 대해 준비를 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일부 젊은 층들이 입원이 늦어지거나 또 젊은 층이라고 하더라도 당뇨나 고혈압이라든지 뭐 갑상선 질환이나 항암 치료 여러 가지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연령은 60세 이하지만 분명히 중증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냥 생활치료시설이나 이런 곳에 늦게 입소를 하거나 치료가 안 되는 상태에 중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큰 이런 수도권 병원에서는 20대에서 이미 에크모라든지 중증 환자 치료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최근에 중증 환자 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사망자도 연일 몇 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병상은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병상에서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의료진들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치료 자체가 늦어지면서 중증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치료시설에서 가능하면 이러한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 젊은 층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나온 치료제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 항체치료제 같은 걸 적절한 시기에 투여를 하게 되면 최소한 70%는 입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지금 삼상도 발표가 됐고 세계적으로 어떤 의료인은 이것은 게임 체인저란 말도 하는 이유가 돌파 감염 사례가 지금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는 뭐 메사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한 75%가 돌파 감염 사례고요. 싱가포르도 거의 3분의 2가 돌파 감염. 그 말은 그렇죠. 중증도는 예방하지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분 중에는 분명히 고령자, 기저질환자, 중증 환자나 젊은 층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제를 백신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료제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항체 치료제를 지금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제 수입을 하지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자체가 지금 임상 3상이 발표가 됐는데 아직 시작 허가가 안 나서 60세 이상이나 고혈압, 폐렴 환자 정도만 적응증이 되다 보니까 60세 이상의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생활치료시설에 있다 나빠지면 병동에 입원을 하니까 이미 그 항체치료제는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하신 분은 회복을 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 중에는 중증 환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항체치료제 사용도 젊은 층에게도 좀 쓸 수 있도록 좀 넓혀야 된다라고 하는 천은미 교수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방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백신 또 하나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신과 치료제가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보면 상황은 나빠졌는데 우리가 지금 확산세를 줄일 수 있는 무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없애려고 하면 백신 접종이 적확하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요. 다른 기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깊숙이 침투해서 폐나 이런 곳에서 확산이 되고 좀 심해지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높은 이유가 코나 이런 구강 이쪽에 앞쪽에 머무르면서 숨만 쉬어도 전파가 된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증상이랑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호흡기내과 교수님이시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봤을 때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네, 우선 델타 변이가 특징이 코로 들어왔을 때 굉장히 세포의 접합을 많이 하게 변이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바이러스가 10개 정도가 제가 들이마셨는데 기존의 바이러스는 한 2-3개만 들어왔다면 얘는 10개가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복제를 굉장히 빨리 하고 기존의 바이러스는 6일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염된 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델타는 4일 정도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코에서 복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파를 외부에 굉장히 빠르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델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코나 입으로 들어오지만 우리나라 연구도 있었고요. 또 해외 연구도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코에 있는 점막에 있는 세포에만 얘가
증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면역이 좋다 보니까 코에서 이 세포를 면역을 이겨내서 이제 후각 상실이라든지 이 정도 콧물이나 그런 코막힘, 두통 정도가 되지만 면역이 떨어지신 분들은 이 세포가 침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폐로 들어오면 폐렴이 되는 거고 전신적으로 침투가 되면 장기에 들어가서 중증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하신 분이라도 돌파 감염 사례가 지금 해외를 보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안심하지 마시고 마스크는 꼭 착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코끝에 피부의 점막에 있는 상피세포를 통해 감염이 되고 여기서 증식이 일어난다. 델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지만 비단 오리지널과 다른 변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전을 가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쵸? 콧구멍만 가리고 다니는 걸까요? 마스크를 철저히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흡입형, 코에다가 비강에다가 직접 뿌려버리죠. 그쵸? 거기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차분하게 준비가 될 수 있겠죠. 리제네론 코로나19 항체 칵테일 미국서 예방 용도로 허가. 지금 항체 치료제를 몸 안에 투여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그런 소식이죠, 미국에서. 그래서 예방 용도로 허가가 났다는 거예요. 리제네론의 항체 칵테일 치료제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 레케노라주가 예방 효과가 있었죠. 60일, 90일이라고 얘기한 분도 있는데 좀 이따 확인이 되면 추가적인 정정할 필요는 있으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항체 치료제를 몸 안에 투여하게 되면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즉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면역에는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이 있죠. 항체는 후천성 면역이 담당을 하잖아요. 항체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항체가 형성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막에 코끝에 있는 상피세포에 있는 점막에 가서 얘가 예방을 하지는 못한다. 그쵸? 왜? 감염이 어떻게 혈관에 있던 게 올라가서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미리 투여하게 되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예방할 수도 있겠죠. 선천성 면역에서 안 되는, 자기 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미 후천성 면역 3일에서 5일 안에 넘어가게 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미리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조기에 빠른 시기에 투여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자기가 원하면 자비를 낳고 맞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지금 처방 범위가 투여 범위가 확대가 된다는 그런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면역에 대해서 정리하고 갈게요. 면역은 선천성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성 면역은 우리 몸의 피부와 같이 외부 이 자극에 의해서 병원균이 침투했었을 때 3일에서 5일 안에 얘가 이제 결판을 내요. 여기서 지게 되면 후천성 면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선천성 면역에는 인터페론 있어요. 인터페론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얘가 세포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이 세포 안에서 증식을 못하게 돼서 교란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는 거죠. 인터페론 알파, 베타가. 여기서 카바가 안 되면 이제 감마가 분비가 돼서 NK 세포가 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성 면역은 인터페론과 NK 세포, 내추럴 킬러, 자연 살해 세포라는 겁니다. 얘가 정상 세포와 다르게 생겼네? 그럼 알아서 선천적으로 항체가 분비되는 거 없이 지가 알아서 죽이게 되어 있는 그런 세포이죠. 얘 자체도 암 치료제와 기타 치료제로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NK맥스를 비롯해서. 다만 배양량, 생산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 선천성 면역은 인터페론과 NK세포가 담당을 하고 3일에서 5일 안에 담당을 하고 여기서 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면역을 갖고 있는 후천성 면역, 항체가 담당을 한다. 후천성 면역, 항체가 담당하죠. B세포에서 항체가 분비가 돼서 그쵸? 바로 병원균, 이 항원에 가서 달라붙어버리면 T세포가 가서 킬러가 죽이는 거죠. 이걸 후천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중화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항원에 가서 묶어버리죠. 증식을 못하게. 그쵸? 그래서 미국 CDC 국장이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백신 접종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게 다국적 기업, 구글이나 다른 기업들에서는 또 막 그 백신 접종을 의무화해라, 회사나 이런 부분에서 또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직접 이 CDC 국장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 주주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백신을 맞는 거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항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신을 맞고 이 항체가 형성되는 중화능이 변이에 대해서 현저히 떨어진다. 그쵸?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결국 항체가 형성된다는 거는 몸 안에서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거를 예방하겠죠. 그래서 백신을 맞건 치료제를 맞건 빨리빨리 투여를 해서 몸속에서 항체를 형성시키고, 그쵸? 그리고 이제 흡입형 항체 치료제와 이런 부분들이 개발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인류를 위해서. 종식은 없다. 영국 과학자들 코로나로 매년 수천 명 사망. 독감처럼 겨울철만 되면 찾아와 노령층 등 사망 불러올 것. 독감도 백신 있지만 영국서 매년 2만 명 사망 지적. 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맞는 이야기죠. 독감도 기본적으로 백신이 있고 치료제도 있지만 매년 영국에서만 2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면역이 약해지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폐로 넘어가게 되면 폐렴으로 넘어가서 이제 호흡기 질환으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은 변이, 코로나도 마찬가지겠죠? 오리지널 대비 변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독성은 약해지면서 전파력은 세지겠죠. 그러면서 결국 종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풍토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대부분 국가의 생명과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고로 지금 봉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국민에 대한 방역에 대한 부분, 그쵸? 실내와 실내에서 마스크를 실내에선 쓰고 실외에서는 거리 두기를 하면서 부분적 규제와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그리고 백신은 항체에 대한, 백신을 맞고 형성되는 항체가 중화능, 변이에 대한 중화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이 개발됐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레키노라주는 모든 변이에 지금까지 나온 변이에 대응이 가능하며 부작용 자체가 없죠.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국가에서 비치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치료제는 캐시카우가 될 것입니다. 치료제의 시간은 반드시 도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차분하게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 보자고요. 중국에서도 코로 후루룩 흡입형 중국 통증 없는 코로나19 백신 공개. 중국 군사과학원이 개발한 흡입형 코로나19 백신이 국제 학술지 란셋에 공개됐다. 란셋은 영국에서 발간하는 의학 저널로 가장 오래된 학술지 중 하나로 꼽힌다. 이제 백신도 흡입형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중국 흡입식 아데노바이러스 제조와 코로나19 백신은 세계 최초로 백신을 폐로 직접 흡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유효성, 예를 들면은 일단 특히 흡입형 백신은 기존 주사형 백신의 사용량 대비 약 5분의 1 극소량만 흡입해도 충분한 면역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그래서 유효성도 좋고 그다음에 부작용도 좀 적다. 이런 언급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흡입형 백신이건 치료제건 당연히 편의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용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도 용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 경쟁력 또한 또 세질 수도 있겠죠.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결국 백신도 흡입형 백신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중국 백신이라서 별로 그렇게 신뢰가 가지는 않습니다. 허나 지금 개발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앞으로 지켜보면 됐겠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나 그리고 이제 유통명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흡입형 치료제가 굉장히 혁신적일 수가 있겠죠. 차분하게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자고요. 인도네시아 덱사메디카에서 판매한 레키노라주 안내 영상. 우리 셀돌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신 거고요. 인도네시아 덱사메디카에서는 이미 판매할 준비를 마친 모양입니다. 약만 수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약을 어떻게 배포하고 사용할지 등의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을 마무리해야 하니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닐까요? 이번에는 회사에서 조금 빠르게 공식 발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구글 번역이라 매끄럽지 않은 점은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쭉 남겨주셨거든요. 이 영상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투여량 및 투여 경로, 단일 용량이 권장됩니다. 성인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진단 후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하며 증상 발현 후 7일 이내에 투여해야 합니다. 굳이 7일이 아니라 확진되면 바로 사실 투여 범위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환자에게 투여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정맥 내에서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의료 제공자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중요한 건 부작용은 거의 없죠. 그러나 이 약에 부영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약에는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무균 기술을 사용하여 작업을 갖춘 의료 인력이 정맥 주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동네 병원 가면 수액 놓을 수 있는 간호사면 다 놓을 수 있죠. 우리 생활치료센터에서 당연히 간호사가 비치가 돼서 증상이 확진이 되고 조금만 이상하면 투여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부분이에요. 결국 준비가 차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1인당 용량에 대한 부분, 투여량 바이알, 3바이알 정도 들어가죠. 1도수, 1인당 1인분이라고 하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과연 몇 명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부분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죠. 회사의 정식적인 이제 보도자료나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쭉 보면 계속 이 정맥 주사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부분이에요. 맨 마지막에 좀 봤는데 코로나 걸렸어? 걱정하지 마. 셀트리온, 레퀴노라주 맞으면 걱정 없다고 라고 지금 딱 남겨주셨는데 사실이죠? 부산의료원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450명 중에 1명만이 중증으로 갔다. 그냥 레퀴노라 투여 받으면 코로나 걱정은 끝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증에서 중증도의 코비드19 환자의 이완율 및 사망률 위험을 줄인다. 경증 안에서 투여가 되면 중증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목숨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소식이 나올 수 있는 대로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우리 주주 두 분께서 좋은 글을 남겨주셨어요. 먼저 장투철 멘탈 님께서 설레발 좀 쳐볼 거라는 제목의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인도네시아 기사에서 알 수 있을지 레퀴노라주의 약 60일간의 항체 형성, 백신들의 돌파 감염 사례, 레퀴노라주의 모든 변이 대응. 그렇다면 레퀴노라주의 흡입형 치료제 개발 성공과 향후 예방적 목적 승인 확대까지 된다고 보면 집에 상비약으로 구비해두고 정기적으로 흡입함으로써 대부분의 사람이 예방 목적 그리고 혹시 모르는 채 감염되었더라도 신속한 흡입을 통해 악화 방지 및 완치로의 프로세스까지 간다면 정말 주주로서 셀트리온의 위대함도 자랑스럽고 좋지만 코로나도 종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2017년 12월 셀트를 알게 되어 꾸준히 모아오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말도 안 되는 K 주식과 당국, 공매도 세력, 질병청 등 매우 화돈하지만 주변에 제가 셀트 장기 보유 사실을 아는 몇몇 분이 주린인 저에게 주식 언제 사야 돼 저에게 물으면 쌀 때 혹은 비쌀 때라고 대답하지 않고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돈 생기면 삽니다. 셀트도 언젠간 제자리를 찾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한 가 볼게요. 파키스탄이든 인도네시아든 인구 2억이 넘습니다. USUHENG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0만 명분이요. 고유용군만 써도 보름이면 동납니다. 인구도 인구지만 하루 확진자만 수만 명입니다. 그중 고위험군만 해도 수천 명이 넘을 겁니다. 즉 대한민국과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두 국가 인구와 확진자 증가로 봤을 때 써보고 효과가 확실하다면 빠른 시간 안에 구매할 것입니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부 요인, 재벌가 소위 엘리트 계층만 해도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 전까지 해도 인도 현직 장관이 자신의 친지 병실과 산소통 확보를 위해 SNS로 도움을 요청할 만큼 지옥이었죠. 코로나19 아비 규환에는 인도 정도 되는 사이즈의 나라의 엘리트들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산소통이나 병실이 아닌 치료제의 값어치는 얼마나 클까요? 작년 말까지 일본 엘리트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중국 시노백 백신을 밀수두려와 맞았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효과를 확인하면 재구매를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치료제의 시대가 계속 다가오고 있죠. 막는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대가 도래할 수 있겠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과 유럽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중심이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 그쵸? 전 세계 어디든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실 뭐 재정적인 부분도 여력도 없지만 어찌됐든 많은 중동을 포함해 많은 전 세계에 레퀴노라주가 필요한 그런 치료제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빨리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죠. 미국 증시에 대한 피크아웃, 전 세계 증시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 디플레이션,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중국 증시 변동성에 대한 확대, 그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있고, 최근 미국 대장주, 팡이나 한국에서도 대장 섹터에 있는 삼성전자와 기타 2차 전지 이런 섹터들을 봤었을 때 힘이 예전만 못하다, 대장의 섹터가. 그래서 수급 들어오는 게 보면 예전 같지는 않죠. 그래서 증시에 대한 변동성이 있고 일부에서는 고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전 세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었겠죠? 제가 지난번에 예를 한번 드렸었죠. 미국의 롱텀 캐피탈, 그쵸? 노벨 경제학상과 세계 가장 유명한, 가장 뛰어난 석학들을 모아놨던 그런 펀드에서도 파산이 났었죠. 그래서 시장을 100% 완벽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기 투자는요, 시장이 그냥 작은 미세한 진동이건 퍼펙트 스토크의 위기가 오더라도 훌륭한 회사는 반드시 그 파고를 뚫고 넘어갑니다. 100% 확실한 건 없지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또한 잠깐 과거를 보면서 한번 예측을 해보면
2008년도에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죠. 그쵸? 이때 이후로 사실 세상은 상당히 다른 사회적인 시스템으로서도 굉장히 4차 산업혁명과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다른 시스템이 있었어요. 2008년도 이후에 제가 거듭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면서 그쵸? 미국발 대형 은행들의 파산이 있었죠. 베어 스턴스와 리만 브러더스의 파산, 그쵸? 그래서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블록체인과 바로 비트코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블록체인이란 키워드는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심장과 두 가지 심장을 담당하는 정말 중추한, 눈에 보이지 않는 블록체인, 정말 중요한 심장이에요. 세 번째, 아이폰이 탄생하게 되죠. 아이폰이 탄생하게 되면서 드디어 컴퓨터, PC를 인터넷선을 끊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폰, 핸드폰에 각종 센서들을 장착하게 됐죠. 시각 센서와 청각 센서, 그리고 속도 센서, 자이로 센서, 위치 센서를 달아줌으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 백데이터가 생산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인공지능이 형성될 수 있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완벽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서 또한 블록체인이 또 형성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오게 되죠. 추가적으로 계속 산업을 설명드리면서 이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언급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쉐일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퇴저감층에 있던 미국이 오일을 캐내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그동안 수출을 금지했던 원유를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패권, 원유 패권을 미국이 가져오게 되죠. 다섯 번째, 공유경제. 이런 현상이 사회 시스템의 엄청난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가치관,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의 사회 문화, 모든 것들에 대한 변화를 일으키게 됐고요.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게 됐을 때 10명 중에 9명, 100명 중에 90명 이상이 핸드폰을 쳐다보겠다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문명, 가치관, 사람의 기준점, 의식 수준의 변화가 형성됐던 2008년이 그 기점입니다. 제가 비단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사회 시스템과 트렌드, 패러다임과 절대 주식시장은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거듭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시 주가로 들어오게 되면 2008년도에 미국 증시가 어마무시하게 단기간에 추락하게 되죠. 1년 안에 한 40에서 50% 가까이 빠지게 됩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장해 나가게 돼요. 이때부터 양적 4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상승하게 되다가 2011년, 12년도에 유럽발 재정기회가 오게 되죠. 그쵸? 증시가 이때 이렇게 흔들거려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 엄청난 변동성이 옵니다. 멘탈 이때쯤이면 굉장히 털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차를 두면 계속 큰 그림에서 보면 상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 상승하다가 드디어 테이퍼 테너트럼 2013년에 미국에서 처음 초기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계속 소통을 주면서 시그널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요. 시장이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시장이 버티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옐런, 지금 재무장관이었던 사람과 끊임없이 시장은 소통을 해나가면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된 금리 인상하고 실적의 폭발적인 상승, 대세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 고점 2.5%를 찍고 그리고 주가가 쫙 밀려요. 이때 엄청나게 밀리고 금리 인상 중단, 그리고 다시 금리 인하를 하고 쭉 상승하게 됐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쭉 빠집니다. 그쵸? 무제한 양적 완화와 그쵸? 천문학적인 재정 정책과 그리고 통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그리고 동학 개미 운동과 전 세계 로빈후드 운동과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자금력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자산 시장에 다시 한번 엄청난 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확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어요. 언제든지 증시에 샥은 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도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근데 그 부분을 100% 예측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나 큰 그림에서 보면 항상 큰 그림을 보셨겠지만 언제나 그 파고를 올라갑니다. 이러한 큰 파고도 반드시 올라가게 돼요. 이 큰 파고를 언제쯤 올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게 예측을 준비하다가 오히려 망가질 수가 있죠. 장기 투자는 그냥 장기 기업과 동행하는 부분이에요. 한국의 중후장대 산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은 큰 흐름에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간다. 그 안에 증시에 샥이 오면서 변동성은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최고의 기업에 투자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파워를 넘어갈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황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부분, 그리고 경제 이슈들을 끊임없이 언급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삼성전자의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2008년 이전을 봐도 되겠지만 2008년도 이후를 볼게요.
확대를 쭉 해보면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도 고점이 대략 한 15,000원대에서 저점이 8,000원대, 반토막 가까이 나게 되죠. 반토막 좀 덜 났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빠지게 되고 급하게 변동성을 보이고 쭉 상승을 해요. 그리고 2011-12 유럽발 재정위기 이후에서 한번 크게 출렁이고요. 다시 한번 쭉 상승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발 금리 인상 시그널을 그대로 영향을 받죠. 얘도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쭉 실적 랠리에 쭉 상승을 보이고요. 그리고 다시 박스권 그리고 상승을 한번 보이게 돼요. 그쵸? 그러나 얘도 끊임없이 시장의 노이즈를 받지만 장기 동행하면 결국 가게 되죠. 제가 삼성전자 상장하고 950배 이상이 갔다고 했잖아요. 시장에 수십 번, 수백 번의 노이즈가 있었을 겁니다. 삼성전자 아직도 떨어지면 담아라, 주워 담아라 하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장기 투자의 명확한 본질을 보여주는 거라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저는 삼성전자보다 앞으로의 삼성전자는 바로 셀트리온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자금이 몰려가죠. 두 번째, 자동차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게 되죠. 바로 자율주행차와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포함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주목받는 건 바로 2차 전지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죠. 세 번째,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혁명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의 흐름이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 기업들에는 최소 10년에서 15년, 20년 가까이 장기 동행할 수 있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오는 기존 구산업과 앞으로 나오는 신산업의 융복합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장기 동행해야 되는지 또 언급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현대차의 장기 월봉 차트입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2008년, 9년, 10년에 전고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종가 기준으로 고점권 부근에 있는데요. 현대차 이제 성장이 정체된 회사가 아니라 수소차와 전기차 양손에 떡을 쥐고 성장하는 회사로서 변해가고 있을 수 있다. 미래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되고 있죠. 어쨌든 2008년도 9년도 중국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원자재와 소비재를 다 빨아들이면서 세상의 중심국가로 뻗어나가게 되며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현대차를 봤던 이유는 2008년도를 보는 것보다 그 이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얘도 시장의 패러다임, 자동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에는 진짜 매출의 영업이익,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97년도 외환위기, 지수가 장기적인 흐름에서 3분의 1 토막이 났었거든요. 얘도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요. 그쵸?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면 2008년도 이전까지. 그쵸? 97년도에 빠그러지죠. 한번. 제대로 빠그러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쭉 랠리. 닷컴 버블이 오게 되죠. 2000년대 빠그러져요. 그쵸? 그러나 성장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끊임없이 고점을 돌파해 갑니다. 보이시죠? 고점을 끊임없이 여기 닷컴 버블에 의해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고점을 형성하지만 끊임없이 고점을 경신해 갑니다. 그쵸? 이 부분은 실적이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경신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 보이시죠? 이럴 때 사람이 이제 셀트리온에 뭐 올해 3년, 4년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7년 들어온 분도 계시고 10년 가까이 들어온 분도 계시고 이제 1년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변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거를 사실 초보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야,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할 줄 알았으면 1, 2년 안에 전 세계 최고 부자 됩니다. 그쵸?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초보 투자자들이 하는 가장 오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훌륭한 회사를 장기 동행하는 것, 그게 투자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집값이 랠리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제가 대학교를 20살 때 이제 98년도 요때 서울 강동구에 살았거든요. 이때 강동구 집값이 5억에서 8억 사이였던 것 같아요. 2022년 지금 기준으로 15억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거든요. 30평대가 15억에서 18억, 뭐 20억 사이 요거예요. 결국 22년 동안 그렇게 집값에 서울 집값, 강남 서초 송파, 그쵸? 3배에서 4배 올라갔다는 거예요. 고작 22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중후장대에 20년 동안 투자했었다면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전에 투자가 끝났다고 한다면 최소 몇십 배에서 100배에 달하는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주식 투자는 저는 크게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길 바라요. 10년에 10배 내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10년에 10배를 낸다고 하면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단순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겠죠. 결국 지지 않고 장기간 동행하는 것. 만약에 20년 전에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100배를 났다면 50억이고요. 2억이었으면 400억일 겁니다. 그쵸? 1억만 됐어도 200억일 거예요. 100억이죠, 100억. 2억이었으면 200억. 그쵸? 100배의 수익이기 때문에 4억이었으면 400억. 그쵸? 200억, 100억, 50억만 돼도 사실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50억만 돼도 지금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에서 자본으로부터 끊임없이 물론 경제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여유롭게 시간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욕심을 컨트롤하는 것, 그게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끊임없이 해야 되겠죠. 포스코 한번 보고 갈게요.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에 고점 찍고 아직까지도 고점을 돌파를 못했죠. 고점권에서 현저히 멀어져 있죠. 그렇게 지금 중국의 철강업체 구조조정에 의해서 철광석 가격의 급등에 의해서 지금 상승, 그쵸? 경기 시니카 업종에 자금이 몰려가고 있죠. 업황 투자에 의해서 많이 올렸죠. HMM을 포함해서.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아직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나 어쨌든 자, 이 부분을 예를 드는 거 한다면 2000년도 이전에, 그쵸? 2008년도 이전을 보자고요. 이 철강업이 본격적으로 용광로, 고로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로, 전기로, 그쵸? 여기서 이제 냉형 강판, 열형 강판, 후판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앞에 기존 전방 산업들이 쭉 해 나가면서 성장하게 되면서 대량 생산에 보통 입각되어 가는, 그쵸? 그래서 쭉 얘도 똑같아요. 97년도에 한번 빠그러지고 쭉 달려갔다가 2000년대 닷컴 버블에 의해서 끊임없이 나오지만 고점을 회사가 성장하니까 끊임없이 갱신해 갑니다. 그쵸? 이때 사실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많이 있는데 요거를 다 견뎌냈다는 겁니다. 뭘로? 시간의 해지로서 시간으로 해지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산업이 성장하는데 그 안에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시차를 두고 성장하다. 얘도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대략 한 10년이 넘는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게 되죠. 그쵸? 물론 그 이전에도 성장은 계속했어요. 철강 산업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시장의 패러다임, 트렌드,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인지를 하고 그 안에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아까 우리 주주분께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셀트리온, 돈 생기면 산다. 아직은 그런 단계이죠. 자, 다른 기업들과 산업을 통해서 앞으로 셀트리온의 장기 동행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사실 바닥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시차를 두고 정고점 돌파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돌파도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고 봐요. 다만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떨어지면 모아갑니다. 강심장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2% 안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남들과 달라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지만 쟤 누가 보면 바보 아니야? 제가 보이기에는 그들이 바보로 보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열과할 듯이 환호하다가 떨어지면 패배의식에 빠지는, 비트코인 올라가면 개떼처럼 달려두고 고점에 물려서 끊임없이 욕을 하는, 그건 정말 하수들이, 정말 최하수들이, 증시의 호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일명 코인충이라고 불렸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을 장기 동행했던 사람은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리게 됐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했던 사람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셀투충이란 말도 있겠죠. 그러나 셀트리온의 가치, 미래 가치는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훨씬 적으며 실제 장기 투자하기에 너무나 훌륭한 기업이라는 거죠. 분명히 시차를 두고 반드시 정고점 문제가 아니라 100만원 돌파, 그 이상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100만원 돌파도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하면 훌륭한 기업은 반드시 보답을 하고 이겨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거나 다 장기 투자해서는 안 되겠죠? 누구나 다 투자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이 투자의 대부분의 투자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루들은 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나갑니다. 그 1%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목표 수익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10년에 10배 라고 한다면 절대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산업군 안에서 성장하는 산업군 안에서 1등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10년에 10배는 절대 꿈이 아닌 현실이 되는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나의 실시간 계좌 온도가 막 변동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최종 수익도 최종 손실도 아닙니다. 이거
지금 명백하게 내가 팔지 않는 이상, 내가 수익을 확정짓지 않는 이상 내게 아니에요. 이 계좌가 왔다 갔다 함으로 인해서 내 멘탈이 털리는 것 뿐이죠. 이거를 진짜 막 내 현금으로 좀 하다 보면 정말 멘탈이 털리게 돼서 오래 장기간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허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의 진짜 가치까지 도달할 때까지 주가의 바닥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바닥권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부터 바닥이 더 열릴 수도 있겠죠. 허나 위에 100만 원 전고점을 넘어서 100만 원 돌파는 확실성의 영역이 있다 생각하죠. 그림으로 잠깐 인지하고 갈게요. 지금 26만 원대의 주가가 있잖아요. 그쵸? 더 떨어져서 차트를 보게 되면 24만 원 저점권 여기 이탈할 수도 있겠죠. 모르죠. 100%는 아니겠지만 증시에 샥이 오거나 변동성이 오게 되면 이탈할 수도 있죠. 안 오고 바로 넘어가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바닥은 26만 원, 27만 원 요 바닥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은 어딘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이 바닥에서 내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유자금으로 한다면 이 7시간 계좌 잔고를 그냥 허상으로 보세요. 내가 목표한 수익률까지. 그게 사실 진짜 투자니까.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를 신경 쓰지 마시고 언젠가는 1년이 되건 2년이 되건 마음을 비우면 물론 이런 경우에 마음을 비우면 더 빨리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점권 40만 원을 넘어서 100만 원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고 봅니다. 그 가치는 셀트리온의 값어치가 계속 내년, 올해,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2023년, 24년, 25년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 우리가 2008년도 기준 봤죠? 계속해서 엄청난 파고가 오더라도 성장하는 애는 갈놈은 계속 성장하면서 갑니다. 우리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점권에서 빠그라지고 우리가 계속 신경을 쓰면 오히려 에너지가 더 박살이 되고 내가 멘탈이 털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한 발짝 물러나서 회사가 가는 방향을 명확하게 보고 인지하자고요. 우리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